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송전선로의 4가지 정수가 뭐냐면 저희가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려면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체를 통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송전선로의 사정수라고 하는데요. 송전선로의 사정수는 저항, 인덕턴스, 컨덕턴스, 정전 용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말 그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전선이 도체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완전히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항이 있으면 전기가 흐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항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도체의 고유 저항이고요. 이거는 비저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L은 도체의 길이, S는 도체의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도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겠죠. 이 도체의 고유 저항, 비저항은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도 또 공식이 나오네요. 저희가 보통 전선은 구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리의 고유 저항이 대략적으로 1.7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거든요. 이때 단위가 옴미터고요. 그리고 이 비저항의 역수를 전도율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도전율. 그래서 역수를 하면은 구리의 도전율이 58 곱하기 10의 6승 지멘스 퍼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저항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58분의 1이어서 이 58분의 1이 들어가게 된 거고 C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도율, 도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동선, 이 C는 100%라고 나와 있는데 연동선은 구리 순도가 높은 도체예요. 그래서 연동선일 경우에는 C에 100이 들어가니까 도체의 고유 저항, 비저항이 58분의 1이 되겠죠. 경동선은 97%. 이거는 일반적인 전력선에서 사용되는 구리 도체고요. 순도가 약 97%. 알루미늄선은 구리에 비해서는 가벼운 도체죠. 전도율이 구리의 약 61%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리, 연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전도율을 나타낸 거다. 그 다음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영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다시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인덕턴스 공식, 이거 완전 암기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외우나 싶긴 한데 계속 말하면서 외우다 보면 0.05, 0.4605 이게 입에 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암기할 때 말하면서 외우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D는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말하고요. 단위는 미터. 그리고 R은 전선의 반지름. 이것도 단위는 미터. 그래서 전선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덕턴스가 커지고 전선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컨덕턴스, 기호는 G, 옴의 역수죠. 그리고 또는 지멘스라고 단위를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컨덕턴스는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근데 이제 송전선의 컨덕턴스는 매우 작아서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고 컨덕턴스는 전선 간의 누설 전류와 관련이 되는데 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덕턴스 값이 매우 작아서 보통 계산할 때 생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를 보면 얘는 전선 간에 전기장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전선과 전선 사이에는 공기가 있고 전압이 걸리면 전하가 축적되죠. 마치 축전기처럼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 10 R분의 D분의 0.02413. 여기서도 D는 전선 간 거리, R은 전선의 반지름이고 전선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전 용량은 작아지고 반지름이 커질수록 정전 용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등가 선간거리. 우리가 전기를 송전할 때 보통 3상 송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A상, B상, C상 이렇게 3개의 전선이 존재해요. 전선끼리의 거리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등변 삼각형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송전선의 인덕턴스랑 정전 용량 값이 서로 다르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복잡한 실제 송전선 배열을 정삼각형 배열로 변환을 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D1, D2, D3가 각 전선, 아까 A상, B상, C상 말했었죠. 각 전선 간의 실제 이격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세제곱근을 해준 이유는 전선 간 거리가 총 3개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3개의 선 간 거리를 하나의 대표 거리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번에는 삼각 배치일 때를 볼게요. 만약에 전선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근을 취하면 등가선 간 거리가 되고요. 만약에 정사각 배치라면 지금 이 그림이 착한 사람 눈에만 정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d일 때 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2d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대각선 하나 루트 2d 곱하기 여기 대각선 루트 2d 해서 일반 선간거리 4개랑 대각선 거리 2개를 고려해서 6제곱근을 취한 게 바로 이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배열 등가 선간거리는 뭐냐면 가끔 문제에 여기 5m, 여기 5m 이런 선로가 있을 때 등가 선간거리가 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이거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5 곱하기 그리고 여기 전체 10m죠? 10 이렇게 해서 세제곱근을 취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5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제 복도체, 다도체 이거를 배우기 전에 전력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송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선의 굵기를 무조건 늘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굵으면 기계적인 하중이 커지고 제조나 설치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체를 병렬로 배치하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우선 단도체. 단도체는 한 상에 대해 한 개의 전선, 한 개의 도체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복도체는 단도체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전선이에요. 이거는 154kV 이상 초고압 송전선에서 사용이 되고 다도체는 단도체 개수가 3가닥 이상인 전선, 초고압 장거리 송전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도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등가적인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그때의 공식이 이거고 등가 반지름은 이 R이 도체, 전선의 실제 반지름이고 S가 도체 사이의 거리, N은 소도체 개수, 소도체 개수인데 이거는 한 상에서 사용된 도체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하고 복도체를 사용을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씩 봐보면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 용량이 증가해요. 왜냐면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선의 인덕턴스가 줄어들고 정전 용량 C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정전 용량이 증가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하니까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인덕턴스가 감소하게 되면 리액턴스도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 식을 보면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송전 용량이 증가하겠죠. 이 식은 유도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암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VVXA 이렇게 외웁시다. 무슨 해리포터 주문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손 감소, 코로나 방지. 이거는 이따가도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고전압 송전선에서는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생겨요. 공기 중 전기 방전 현상인데요. 이 코로나 방전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복도체를 사용을 하면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줄어들고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해서 코로나 방전이 덜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란티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데 페란티 현상은 뭐냐면 수전단 전압, 전력을 받는 곳, 수전단 전압이 전력을 보내는 곳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뭐냐면 장거리 송전선에서 정전 용량이 커져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정전 용량이 증가해서 페란티 현상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로 리액터, 션트 리액터를 설치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은 그냥 수전단 전압 VR보다 VS가 커서 발생한다. 왜? C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 계통 안정도 증대.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선의 리액턴스가 낮아져서 계통 안정성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공사비가 비싸다. 왜냐면 전선을 여러 가닥 설치해야 되니까 도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이 어렵다. 단도체를 설치할 때보다는 조심해야 할 요소가 아무래도 많죠. 예를 들면 소도체 간의 거리를 여기도 보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시공이 어려워요. 스페이서의 역할. 복도체를 사용할 때 전선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흡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선 간의 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리는 힘인데 그러면 전선이 진동하거나 충돌할 위험이 생기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스페이서다. 소도체 간 충돌 방지하면 스페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도체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 이거 어디서 본 공식 아닌가요? 아까 전에 했었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전선의 반지름 R이 아니라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요. 다도체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각 도체의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등가 반지름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 공식은 아까 전에 봤던 공식이죠. 반지름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 송전선에서 작용 정전 용량은 단상 2선식이랑 단상 3선식에서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CS는 대지 정전 용량이고 CM은 상호 정전 용량이에요. 단상 2선식일 때는 상호 정전 용량 곱하기 2를 해주시고 단상 3선식일 때는 전선이 3개니까 상호 정전 용량 항이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3. 이거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상 3선식인 경우고요. 충전 전류는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죠. 그래서 2파이 F, F는 주파수. 이 2파이 F를 대입을 해서 아마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사실 이 공식만 외우면 충전 전류는 거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파이 F C 루트 3분의 V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E는 상전압이고 V는 선간전압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대지정전 용량이랑 선간정전 용량이 주어지면 눈치껏 3상 3선식이니까 이거를 C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로의 정전 용량에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충전 용량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얘는 공식이 오메가 CV 제곱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V는 선간전압 그래서 충전 전류는 오메가 C 루트 3분의 V 충전 용량은 오메가 C V 제곱 이거 두 개라도 기억하자. 그리고 충전 전류를 예를 들어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선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 안 알려준 거죠. 그러면 보통 3상 3선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주어진 전압은 선간전압일 거예요. 왜냐면 3상 3선식에서는 보통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라고 한 거고 여기 선간전압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충전 용량 비교. 송전선의 결선 방식에 따라 충전 용량이 달라지는데 특히 델타 결선이랑 Y 결선의 충전 용량을 비교하면 델타 결선이 Y 결선보다 3배 크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충전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고압 송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고압 송전에서는 주로 Y 결선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충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분로 리액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3배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연가의 목적. 연가는 송전선 위치를 일정 간격마다 바꿔주는 건데 왜 연가를 하냐면 송전선에서 각 상, A상, B상, C상 이런 상들, 전선 간 거리가 다르면 전기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선 위치를 바꿔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한 게 바로 연가. 그래서 이게 바로 주 목적이다. 선로정수 평형. 이 선로정수는 인덕턴스, 정전 용량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전압 파형의 일그러짐 방지,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 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현상은 필기에서도 잘 나오는데 실기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코로나 현상은 아까 전에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송전선에는 되게 높은 전압이 걸려 있잖아요. 이때 전선 주변의 공기가 절연 특성을 잃고 부분적으로 방전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기 절연이 깨지면서 빛이랑 소리가 발생하고 전력 손실도 생깁니다. 그래서 송전선이 고전압을 버티지 못하면 공기가 방전하면서 코로나가 생긴다. 코로나 영향을 볼 건데 코로나 현상이 단순한 방전이 아니라 송전선의 성능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방전으로 에너지가 낭비되고요. 코로나 잡음 발생, 막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전선의 부식 가속화, 공기 중에 오존이랑 결합을 해서 전선을 손상시키죠. 통신선 유도장애, 전력선 근처에 있는 전화, 인터넷 이런 통신선의 노이즈를 유발하고요. 소호 리액터의 성능 저하, 보호장치 오동작 가능성이 생깁니다. 송전 효율 저하, 코로나 방전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증가하니까 효율도 저하하고 완전 골칫덩어리죠. 코로나는 항상. 그럼 이 코로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한다. 전선을 여러 개로 배치해서 전선 표면 전개 강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굵은 전선, ACSR을 사용한다. 전선이 두꺼울수록 표면 전개 강도가 낮아져서 코로나 발생이 줄어들어요. 이런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같은 굵은 도체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전선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한다. 전선 표면이 거칠거나 먼지가 많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청소 잘해야겠죠, 전선도. 가선금구 개선. 전선을 고정하는 애자나 이런 장치들을 코로나 방전에 강한 재질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현상은 어느 순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코로나 임계전압이라고 하고 공식이 진짜 에바죠. 근데 사실 거의 모든 걸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그10 알분헤디는 자꾸 익숙하죠? 그냥 거의 다 곱해주면 된다. 보기에 주어진 거 거의 다 곱하면 코로나 임계전압 구할 수 있다. 24.3은 외워야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 M0가 전선 표면 개수, 매끈한 전선이 1, 거친 전선이 0.8.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코로나 임계전압 증가한다. 이게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이면 코로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맑을수록 코로나 임계전압 증가한다. 상대 공기 밀도, 기압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코로나 임계전압 증가. 전선의 직경, 여기 있죠, D. 클수록 코로나 임계전압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반지름은 여기 있죠. 그리고 선간거리 D, 라지 D.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날씨가 맑을수록, 기압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임계전압은 높아진다. 코로나 현상은 임계전압이 높아질수록 덜 발생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